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페이지 46, 47, 48, 49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보시죠. 제가 통화도 한 번씩 다 했는데 아주 목소리가 밝고 경쾌하게 오후 3시쯤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16일부터는 9시부터 온라인 계약하는 거 다들 아시죠? 안 하면 결석 처리되니까 이제 이 바이올 리듬을 좀 원상복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크게 3가지의 주제로 놓고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 선생님, 연맹왕국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대 국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연맹왕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있다면 고대 국가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해당하는 국가의 형태를 고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전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발전했냐라고 한다면 왕의 권위 강해졌어요. 이 왕이 어디 살아요? 중앙에 살아요? 아니면 저기 사이드 꼬다리에 살아요? 그렇죠. 중앙에 살죠. 그래서 중앙집권이다.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맹왕국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그리고 중앙집권은 원이 좀 큽니다. 가운데가 엄청 크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런 이제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가운데는 똑같아요. 둘 다 중앙에는 왕이 살아요. 자, 하지만 그 외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서로 어떤 관계? 독립적인 관계예요. 저와 저희 아버지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그죠? 저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냥 권유만 할 뿐이죠. 얘야, 담배 피지 말거라. 얘야, 살은 좀 빼는 게 어떻겠니? 얘야, 저축은 잘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 밥 먹으면 내일부터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 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왕이요, 선출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블랙팬서 보셨습니까? 그 영화 블랙팬서가 그 왕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테러로 돌아가시고 본인이 왕이 되는데 그 직전에 무슨 이제 이벤트가 벌어집니까? 그렇죠? 내가 왕이 되는데 불만이 있으면 다 나와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이제 그 와칸다의 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선출이 된 거죠. 그럼 왕권이 강한 겁니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겁니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되냐라면, 일단은 왕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중앙 집권이다. 그 다음에 왕은요, 선출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세습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부족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신하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행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는
관리가 되고 감독을 하게 되는 왕의 힘이 지방에 다 미치게 되는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때 이 지방에 사는 이 얘네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 귀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율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중앙집권, 2번 세습, 3번 율령이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때 당시 고대 국가의 특징으로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죠? 왜? 왕권이 강해지고 이 연맹왕국보다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웬 종교가 등장을 하냐? 이제 라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부여의 연맹왕국 단계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개돼지, 그죠? 소, 말, 요런 이제 부조테미즘에 의해서 말을 섬기거나 소를 섬기거나, 여기는 개를 섬기고 여기는 돼지를 섬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왕이 다스리는 지방의 이 백성들이 서로 다른 신앙을 믿으면 어떨까요? 참 다스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제 와이프가 있고 제 아들이 있고 제 동생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불교고요. 제 와이프는 기독교고, 우리 아들이 이슬람이고, 만약에 미래에 태어날 우리 딸이 힌두교라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밥 먹을 때마다 겁나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불교는 고기 자체를 안 먹어. 근데 교회는 술을 안 먹잖아. 그러면은 밥 먹을 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의 종교로 통일을 하고, 이건 이제 그래서 사상을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려의 성장을 봅니다. 하나 더 표현을 하자면 뭐 토대 정도로 표현을 쓰는데요. 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좀 예를 드냐면 식물로 비유를 합니다. 식물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씨앗을 틉니까? 그렇죠? 뿌리, 땅속에서 뿌리를 틔워서 줄기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뿌리 건국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줄기 토대에 해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 전선기 해당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로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 직전에 고구려는 어떠한 일을 일어났었고 어떻게 전성기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냐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죠. 자, 1세기, 더 2세기, 3세기, 4세기, 4세기 좀 많아요. 그래서 5세기인데, 고구려는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5세기 때 전성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건국하고 발전을 쭉 합니다. 쭉 하다가, 3세기에 약간 위기가 옵니다. 약간 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올라가다가 이 4세기 초반에 나라가 망할 뻔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4세기 초반에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전성기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건국이죠? 자, 고구려를 건국했던 왕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동명왕이다 라고 합니다. 동명왕이다. 동명성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편의로 동명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활을 잘 쏘는 자, 우리에게는 주몽으로 더 익숙하지요.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어요. 부역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의 고구려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1세기 후반에 누가 등장을 하면은 두 번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왕이 태조 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왕 앞에 붙여져 있는 이 칭호에 태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죠?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 고려에는 태조 왕건. 보통 언제 쓰입니까? 그렇죠. 나라를 만들었을 때 쓰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만들었던 이 주몽이 태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태조 왕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제 왜 태조냐? 고대 국가로서의 시작을 만들어낸 왕이기 때문에 태조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복군주로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약탈 경제를 했던, 우리가 늘 도둑질해서 뺏어 먹었던 그 옥저를 이제 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둑질로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 땅으로 이제 병합을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뺏었다면 지금은 합법적으로, 그죠?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중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선출직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왕을 그냥 돌아가면서 왕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힘이 셌던 사람을 그냥 왕을 하든지, 이런 선출직에서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하늘이 내려준 존재다. 세습 단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형제 세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이 한층 더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세기에 1번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이제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 2세기 후반에 3번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왕이 누구냐면 고국천 왕입니다. 이 고국천왕 때 국가의 품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얘가 뭘 했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형제 상속에서 이제 부자 상속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이 왕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 동생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왕으로 시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재산을 누굴 주는 거다? 동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간다, 이제 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동생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만 해도 동생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 아들에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자 상속으로 가면서 왕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좀 난해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변화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연맹왕국적인 그림에서 이제 뭡니까? 그 고대 국가의 그런 그림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족족은 지방을 독립적이었잖아요. 왕이 간섭을 할 수 없이 그냥 그 지방에 살던 가들이 마음대로 통치를 했다면 이게 이제 행정적이라는 건 이제 뭡니까? 견제와 이제 감시와 이제 뭐 관리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을파소라는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뭐 국상이라고도 하는데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을 해서 뭘 하냐면은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진대법을 실시를 합니다. 자, 진대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국가가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그걸 그냥 보고 놔두면은 백성들이 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국가가 식량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농사가 수확이 되고 나면 백성들한테 식량이 있겠죠. 그걸 다시 이제 돌려받으면서 국가가 백성을 돌봐주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 이제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위기. 자, 이때 교과서 보시면은 나와 있겠지만요. 3세기 전반에 이제 위의 장수 관구검의 공격을 받아 함락이 됐다. 그래서 4번에 관구검의 침략, 위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위나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손책. 그렇죠. 삼국지 시대에 조조가 다스렸던 나라가 이 위나라입니다. 굉장히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황제가 되죠. 나중에 그 국가에서 이 관구검이라는 이 삼국지에서 득보잡이지만 하여튼 얘가 쳐들어와서 우리 고구려가 휘청 개 작살이 날 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기를 극복하고 누가 이쯤에서 자, 미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미천왕. 자, 미천왕은 영토를 또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낙랑군을 병합을 하고 이제 한사군을 이제 멸망시켰다.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6번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나라가 진짜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이때 위기는 한 나라에서만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두 나라, 최소 두 나라에게서 공격을 받는데 첫 번째가 중국이요, 두 번째가 백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중국은요, 전연이라는 국가에 쳐들어왔는데 어찌어찌 막습니다. 전연. 발음이 좀 웃기죠? 전연. 자, 백제는 공격을 오는데 그때 당시 백제가 전성기였어요. 왕이 누구냐면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이 공격을 와서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를 이렇게 작살을 냅니다. 그때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면 고국 원왕이었는데 이 고국 원왕과 근초고 왕이 빵 붙었을 때 이 고국 원왕이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사망을 했다. 이거는 국가 절대절명의 위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일본이 쳐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이 정말 위기잖아요. 그죠? 유례 없는 위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때. 그러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불과 100년 뒤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대체 요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망할 뻔한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등장하는 왕이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와요.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 왕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국가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국가의 기틀을 뭐하냐? 토대를 마련한 왕입니다. 어떤 식으로 토대를 마련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들이 있고, 신하들 밑에 또 신하들이 있는, 그렇죠?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가 여러분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 아니에요. 식량 아니에요. 뭡니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즉 똑똑한 사람을 키워낸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학교를 만듭니다. 태학을 설립을 합니다. 최초의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불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하면서 사상의 통일을.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는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광개토 대왕은요, 굉장히 단명하셨어요. 짧은 시간에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죠. 우리나라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칭호를 뭘로 받느냐면 정복군주라는 타이틀을 탔습니다. 정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영토를 차지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48페이지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요런 지도가 나옵니다. 요런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후연이 이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자, 여기에 후연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란, 부여, 숙신 이런 나라들이 이 고구려의 이런 국경선 위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광개통 대왕께서 이 후연 까고 이 거란 까고 동부여 까고 다 까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어보시면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고 부여를 병합해서 만주 벌판을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연, 그죠? 거란, 그 다음에 동부여를 깠다. 이걸 이제 북쪽으로 진출한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진출했다. 자, 근데 위로만 진출한 게 아니고 아래로도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도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은 또 어디를 지어가냐면, 자, 어디를 정복을 하냐면요, 황해도,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일부를 공격을 해서, 여기는 이제 남쪽이겠죠. 남쪽으로도 영토를 넓히면서 공격하면은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정복군주였다.
우리나라에게도 알렉산더 같은, 그 다음에 징기스칸과 같은 정복군주가 있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요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데 신라를 도와줍니다. 도와줌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요번에는 지도를 우리나라에게만 국한을 좀 해볼게요. 자, 당시에 신라가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호랑이 꼬리, 여기가 이제 신라 수도였던 경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김해, 부산 옆에 있는 이 김해가 이제 금관가야라고 있어요. 금관가야 이제 김해고요. 김해. 여기 누가 살았냐면 이제 일본이 살아요. 네,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이요, 이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멸망 직전까지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때 일본한테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가 누구한테 헬프를 치냐면 광개토 대왕한테 도와주세요, 광개토 대왕님 하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이 이제 헬프를 옵니다. 내려와서 일본을 부수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왔으니까 남쪽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까 하는 이 정복군주의 이 포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이때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를 물리치고, 그리고 엔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드, 금관가야를 약화시켰다라고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호우면 그릇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진 올라오고 있죠? 네, 이 그릇에 보면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광개토 대왕이 우리 신라를 도와줘서 고맙다, 뭐 그런 내용이 싹싹싹싹싹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지나는 이제 것들을 이제 적어나게 되는데요.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영락이라는 표현과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요. 본인을 이제 뭐라고 칭하냐면 태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요, 대왕도 아니고요, 태왕이라고 칭하게 되면서,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제목에 태왕 사신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때 말하는 태왕이 이제 요 태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천하의 중심이 중국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에게 있다라고 그때 당시의 전 세계에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걸 듣고 굉장히 화가 나야 되겠죠. 그럼 보복을 해서 공격을 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그때 당시의 우리 고구려의 기상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광개토 태왕 B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49페이지에 자료 1번에 보면은 비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따단. 자료 1번의 답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찾으셔가지고 여기 선생님의 구글 클래스룸 1번 문제에다가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을 본문에 찾아서 그 설문지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때 당시의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세가 안 됐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선생님 나이가 지금 36살인데 이미 이제 하늘나라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겠네요. 자, 근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장수왕은요, 90세가 넘도록 사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장수를 하신 거죠. 근데 무능력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매우 뛰어난
왕이 장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라와 백제는 좀 많이 짜증이 났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장수왕은 이제 광개토 대항 이후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왕은요, 여러 가지라는데 가장 첫 번째는요, 자,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라는 거는 수도를 옮겼다라는 뜻인데, 보통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신하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력을 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남하 정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님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공왕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었던 위례성을 함락하고 백제가 갖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 증거를 남깁니다. 인증샷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주에 내려가서 이제 중원 고구려 비를 남겼다라고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요게 불분명해요. 장수왕이 썼다는 이유도 있고 그 후손이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광개토 대왕 때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왕 때 이제 이런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위례성을 함락을 하고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워서 인증샷을 찍어서 이 고구려가 복수를 완성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왕이 백제 왕인데 살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피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백제 왕도 잡아가지고 혼쭐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백제의 계로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계로 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고국 원왕이 전사당함을 복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성기를 이제 이때를 이제 아까 우리 그래프에 그렸지만 5세기 약 100년간 이끌어 나가게 되고, 이 전성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두 번째 외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중립 외교를 펼쳤냐면, 자, 보시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있죠. 그때 당시에 중국이 북조가 있었고요, 남조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서로를 막 이기려고 싸우는 상황에서 이 고구려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중국 북조도 이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악수. 이 남조도 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조와 이 장수왕이 동맹을 맺었고, 이 남조와 이 장수왕도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급한 건 중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죄다 뽑아내는, 뜯어내는 그런 갑의 위치에서 이제 외교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중립 외교라고도 하고요. 이제 실리 외교를 이때 당시에 우리가 감히 중국과 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의 이 전성기를 뭐라고 하죠? 전성기의 이 힘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왔어요. 자, 오늘은 컴퓨터가 아니라 이렇게 칠판에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해보고 또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1번 문제 냈죠? 1번 문제 뭐였어요? 그쵸? 그거였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내는데 2번 문제는 5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